우리가 만드는 태양은 실제 태양보다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1500만 도 정도 되지만 우리가 만든 태양은 1억 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핵융합 기술은 좀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이 뜨거운 인공태양 플라즈마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근데 그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예를 들면 1억 도를 대략 50초 정도까지 유지하는 세계 신기록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세상을 바꿀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지도 모르는 핵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의 국제과학협력 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실험로, 다른 말로는 이터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곳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나용수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태양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이 무한한 에너지를 과연 우리가 현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 있는 나용수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들어온 똑똑한 친구들과 함께 이 핵융합 상용화를 1분 1초라도 더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핵융합 과학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태양을 만드는 과학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양을 만드는 과학자라는 이 서술이 너무 멋있는데요.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태양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해서 참 기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태양을 만들게 해주신 저희 또 선배 과학자님께 참 깊은 또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 속 장면 같은 걸 빌려서 여쭤보면 아이언맨 이런 영화에 아크 원자로를 달고 있다던가, 그럼 이 인공 태양을 만들어서 상용화를 시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소형 규모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옛날에 일본의 이제 건담이라든지, 그리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아이언맨, 그리고 그나마 최근인 이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여기 나오는 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로봇인 태권브이, 전부 다 동력원을 핵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핵융합로들은 굉장히 작죠. 특히 예를 들면 아이언맨 같은 경우 가슴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똑똑하지를 못해서 작게는 못 만들고요. 좀 상당히 큰 규모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도넛 모양의 태양을 만드는데요. 구형이 아니라 도넛 모양을 만드는데, 도넛 중심부터 도넛이 있는 여기까지 길이가 우리나라에 있는 장치는 한 1.8m 정도 되고요. 도넛을 단면을 탁 잘라요. 그럼 원형이죠. 그때 이 단면의 지름이 한 1m 정도, 그 정도 되는 도넛 태양을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상용화에 쓸 핵융합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작게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영화 속 설정이니까.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초소형 장치도 가능한가요? 현실에서? 저희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누군가가 만드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드는 태양도 실제 태양보다 훨씬 작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고성능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초고성능 엔진을 만들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렇게 되면 미래 세계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핵융합이라는 기술 자체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이 과학적 작용인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양을 보면 참 밝다, 참 뜨겁다, 너무 눈부시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 저거 만들고 싶다. 좀 어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인데, 네. 그런 작은 생각의 씨앗이 정말로 사실 우리는 지금 태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태양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렇게 밝게 빛날까? 어디서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것인가? 1905년에 바로 아인슈타인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사실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런 원리죠. 수소와 같은 원자보다 굉장히 작은 애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융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1g, 1g이 만났다. 그럼 2g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2g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질량이 줄어들었어요. 손실이 있다. 네, 맞습니다. 질량 결손이 있는데, 줄어든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은 지금도 수소들이 이렇게 융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원리를 이용해서 수소, H2O 물이잖아요. 물 안에 수소가 많이 있죠. 그런 수소를 지구상에서 우리가 뽑아내서 그 수소끼리 온도를 높이면 서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나올 텐데, 우리는 그 원리를 지구상에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융합을 시켜서. 맞습니다. 네. 네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원자 핵은 양의 전하를 띱니다. 근데 수소 원자 핵끼리 서로 붙으려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내겠죠. 예를 들면 자석의 N극과 N극이 밀어내듯이. 근데 요걸 이겨내고 서로 융합을 하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운동 에너지가 서로 높아야지 서로 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높여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면 태양과 같이 밀어내는 힘을 이기고 융합을 해서 핵융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구현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인공태양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뭐 세상을 바꿀 기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에너지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기술들 중에서도 핵융합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어떤 에너지원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특성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핵융합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청정한 에너지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가 수소거든요. 수소는 우리가 바닷물에서 얻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료가 아주 풍부하다. 그러니까 바다가 마르기 전에는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굉장한 이점이 되고요. 또한 이 태양을 만들 때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아요. 만들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문제도 별로 없고 뭐 화력 발전이나 맞습니다. 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작은 연료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도 굉장히 적은 양의 우라늄으로 예를 들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핵융합은 심지어 원자력보다 더 큰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작은 연료로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원자력은 연료가 타고 나면 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핵폐기물이라고 하죠. 근데 핵융합 같은 경우는 이 핵폐기물 양도 굉장히 적어요. 또 신재생 에너지에 비하자면 날씨가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계속 우리는 에너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개발하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기술이 좀 어렵다는 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중동 전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AI가 발전하는데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래서 고밀도의 이상기후 관점에서도 괜찮은 핵융합이 더 요즘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에서 일단 원자력과 다른 기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저도 둘 다 핵 비슷한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비슷한 기술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원리 자체가 다른 것인 거죠. 사실은 두 개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인슈타인이 E는 mc의 제곱 공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융합은 합쳐지면서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 분열은 쪼개지면서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원자 핵의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융합이냐 분열이냐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핵 분열과 핵 융합 동일하게 이제 핵과 관련된 이제 원자와 관련된 성질을 이용하지만 방향성이 좀 다른다는 것인데 왜 그 핵 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폐기물이 나오고 융합을 할 때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핵 분열 같은 경우는 쪼개지면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걔네가 소위 말하는 방사성 물질들 이게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데까지 상황에 따라서는 수만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 우리가 핵 폐기물이라고 하고요. 융합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합쳐지기 때문에 합쳐서 철로 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방사성 물질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얘기해 주셨지만 그 폐기물 처리를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 의견이 분분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핵 융합 실험소 주변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위험하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핵융합은 야 완전 청정한 에너지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정말 완전 청정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1세대라고 말하는 사용하는 핵융합 연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합니다. 삼중수소는 수소의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체가 방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키면 중성자가 하나가 튀어나오는데요. 이 중성자가 재료와 반응하게 되면 멀쩡한 재료를 방사성을 갖는 방사성 물질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에서 우리가 중수소, 삼중수소를 사용하는 핵융합 방식은 소위 말하는 핵폐기물이 일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원자력에 비해서는 강도가 굉장히 약하고요. 최악의 경우라도 한 100년 정도 예를 들면 매립을 해놓으면 이제 다시 괜찮아지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세대는 그렇게 사용하지만 지금 다양한 장치에서는 예를 들면 중수소, 삼중수소 사용하지 않고 수소와 그 다음에 붕소를 사용하는 방식 같은 걸 쓰는데 이 경우는 그런 방사성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삼중수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청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핵융합은 우리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결정이 되지만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심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전에 있는 K스타라는 장치라든지 이런 장치들은 삼중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중수소만 사용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네. 방금 이제 K스타를 얘기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도 태양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일단 이 인공 태양이 무엇인가? 인공 태양 했을 때 사람마다 떠오르는 그 이미지나 이런 거 다 너무 다를 것 같아서 도대체 이게 뭐냐? 실제 태양이랑 비슷한 거냐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그러면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태양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근데 태양도 수소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수소와 공기 속에 있는 수소와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에는 우리가 보통 4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음과 같은 고체, 그다음에 물과 같은 액체, 그다음에 기체 상태죠. 근데 기체 상태를 만약에 더 가열하게 되면 뭐가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우리는 플라즈마라고 맞습니다.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근데 태양은 수소가 바로 플라즈마 같은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만든 인공 태양은 뭐냐? 마찬가지로 이 플라즈마 상태를 수소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만드는 태양은 실제 태양보다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1500만 도 정도 되지만 우리가 만든 태양은 1억 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수소의 플라즈마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그게 인공 태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태양은 구형 형태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배우게 된 사실은 물질이 플라즈마 상태가 됐을 경우에 여기에 자기장을 걸어준다? 신기하게도 이 플라즈마 입자들이 자기장에 가서 타닥 달라붙어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도넛과 같은 모양의 비어있는 도넛이에요. 그 안에 수소의 기체를 넣어놓고 온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가 플라즈마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자기장을 이렇게 도넛을 통과하는 형태로 걸어주면 이 링 형태의 새로 생긴 플라즈마들이 달라붙겠죠, 자기장이. 그래서 이렇게 링 모양의 도넛 모양의 플라즈마 만들어주고 인공태양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토카막이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그러면 그 1억 도까지 되는 물질을 가둘 수 있는 이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세상에 어떤 물질이 그렇게 뜨거운 물질을 가둘 수가 있나요? 그 장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영화 블랙팬서에 보면 네. 비브라늄 나오잖아요. 심지어 비브라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1억 도나 되는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재료는 세상에 없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그 도넛을 통과할 수 있는 자기장을 만들면 그 자기장 안에 쫙 붙어 있죠. 붙어 있어서 자기장이 없는 영역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넛 모양의 장치를 만들고 그 안에 둥둥 띄워놓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벽에 와서 부딪히겠죠. 녹아버리. 네, 우리는 현재 탄소라는 재료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탄소 계열은 열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지구상에서 녹는 점이 높은 텅스텐을 또 최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텅스텐을 사용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 문제는 여전히 우리 핵융합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신기한. 네네. 저도 신기하네요. 네. 근데 그러면 도대체 그 1억 도가 될 때까지 엄청나게 또 가열을 해줘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억 도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고민들을 하셔서 3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전기방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물질은 대부분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마 이렇게 막다가 보면 열이 발생해요. 마찬가지로 태양 안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안에 우리가 일부러 전류를 이렇게 도넛 방향으로 흘리게 되면 태양의 입자들이 흐르지 마라고 막는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수천만 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요. 그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가속기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속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온 같은 게 있는데 전극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얘가 가속이 돼요. 그래서 계속 가속을 시키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진 애를 태양으로 싹 쏴주는 거죠. 그러면 걔네가 가서 충돌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 그럼 이거의 수옥도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방식은 전자레인지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서울대학교에 베스트라고 하는 조그만 토크막 장치가 있는데요. 그 장치를 만들 때 학생들이 전자레인지 사와서 분리해서 붙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물 분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동하는 주파수에 맞춰서 파동을 넣어주면 그 파동의 에너지가 공명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해서 얘가 더 크게 진동하면서 가열을 시키는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양 입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파수에 맞춰서 우리가 파동을 넣어주게 되면 공명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이 3가지 방식으로 사실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도라는
그 온도는 그냥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중요한 지표인 걸까요? 일단 1억 하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수소, 삼중수소 핵융합은 1억도 정도가 넘어가면 핵융합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 볼까요? 1억도 정도는 되어야지 핵융합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1억도를 굉장히 중요한 수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아까 이제 친환경적인 이런 측면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또 중요한 게 경제적인 측면이잖아요. 네. 네. 혹시 다른 기술들과 좀 대비했을 때 이 인공태양 내지는 핵융합을 통한 그 에너지는 경제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핵융합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장치를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태양이 잘 안 식어요. 오랫동안 네.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들은 크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게 과학자와 공학자의 차이입니다. 공학자들은 크게 만들자고 하면 이거 너무 큰데 그다음에 이게 수지에 맞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핵융합이 시장이 도입됐을 때는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성이 결국 판가름을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융합도 우리가 최근에 어떻게 하냐면 소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신재생에서 일부보다는 조금 싼 정도로 지금 저희는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에너지원이 처음 도입될 때는 보통 비용이 비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을 개발해 나갈수록 이제 단가가 더 떨어질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론적으로 엄청 크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를 이렇게 막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레벨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아는 바에는 사이즈의 거의 제곱에 가까이 해서 성능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 크게 만들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발전소를 설계하거나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미래의 사회 경제성을 따지는 겁니다. 미래에는 사실은 대용량의 전력원보다는 소용량을 여러 군데 두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융합로는 초기에는 초기 모델들은 굉장히 큰, 예를 들면 전기를 1기가와트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좀 대용량의 전력원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그거보다 작은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자력에서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는 게 있잖아요. 소형 원자로 같은 식으로 현재는 지금 핵융합로도 약간 사이즈를 줄이면서 나오는 전력을 좀 작게끔 그렇게 가는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래 사회를 고려를 해서 핵융합을 개발해야 될 텐데 핵융합로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하는 형태보다는 에너지 믹스를 잘 고려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핵융합 기술은 좀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말씀하신 그 소형 장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핵융합을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한 8개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뽑았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이 뜨거운 인공태양 플라즈마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근데 그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예를 들면 1억도를 대략 50초 정도까지 유지하는 세계 신기록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중수소, 삼중수소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중수소가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 1g에 비싸면 한 1억 정도까지 돼요. 1g에요? 네, 1g에.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핵융합로는 삼중수소를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삼중수소를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 기술. 우리는 그동안 K-스타라는 장치를 통해서 인공태양을 만드는 데만 집중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됐지만 전기를 생산하려고 보니까 다른 기술이 필요한 거죠. 뛰어난 기술도 있지만 좀 받쳐주지 못하는 기술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 핵융합 기술에서도 좀 선도적인 지위를 가져가려면 어떤 뒷받침 같은 게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자력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어요. 원자력 기술을 우리나라가 완전히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UAE에 수출을 했을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었는데 그래서 핵융합은 이 8대 핵심 기술은 우리가 선정을 하고 요거는 꼭 우리가 확보를 하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확보하게 되면 좋은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완성된 우리만의 K 핵융합로가 있겠죠. 그 K 핵융합로를 자체를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핵융합로를 건설할 때 우리나라가 거기 들어가서 건설을 돕는 방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가 이터입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를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각 나라가 부품을 만들어서 와서 조립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걸 다 잘 만들고요. 다른 나라 것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1조 원을 수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사실 자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산업처럼 느껴지는데 요즘 근데 이 인공태양을 만드는 약간 민간 자본도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게 정말 새로운 현상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가 워낙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자니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에너지원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SMR 원자력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핵융합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들을 제안하면서 핵융합을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한 거죠. 빌 게이츠라든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페이팔의 피터 틸, 오픈 AI, 챗GPT의 이제 샘 올트만 이런 사람들이 현재 굉장히 많은 금액을 사비를 털어서라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핵융합 기업들을. 여기에 자극받아서 국가 차원에서 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체와 국가가 다 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빨리 핵융합이 상용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정말 이 연구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플라즈마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플라즈마가 우리보다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어려워요. 거기에 있는 물리 현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물리를 우리가 완벽하게 아직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 물리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과정에 현재 이제 AI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험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더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사용해서 또 제어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AI 기술이 최근 접목되면서 사실 많은 병목 현상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더 나은 핵융합로를 더 설계하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 인공태양을 뭐 집집마다 둘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상용화되어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정말 미래 도시의 풍경은 좀 어떻게 될까요? 좀 공상과학스러운 얘기라고 해도 어떤 그 삶을 상상하면 될까요? 선박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은 원자로를 배에 넣어가지고 배가 가요. 그리고 잠수함에 넣어서 잠수함이 움직이는 핵잠수함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금 원자로를 쓰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핵융합로를 쓸 수도 있겠죠. 소형화가 가능해지면 초소형화가 그러면 정말 그 초소형화된 핵융합로 엔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가 다닌다든지 비행기가 다니고 우주선이 다니는 그런 세상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을 대표해서 이 이터에도 가 계시고 인공태양을 정말 최전선에서 연구하고 만들어간 분으로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래가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융합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해왔어요. 앞으로도 어쩌면 10년 정도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뭐 되긴 하는 거야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성공을 하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원자력이나 핵융합은 인간의 두뇌에서 캐는 에너지원입니다. 땅에서 캐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는 투자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 이걸 보고 있는 젊은 세대분들 의대 가지 마시고 오셔서 핵융합을 좀 개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의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나영수 교수님과 함께 작게는 대한민국의 미래 나아가서 정말 인류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이 핵융합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우수한 과학 인재분들이 더 많이 교수님과 함께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